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지능 패러다임은 IQ도 EQ도 아닌 DQ라고 합니다. 이른바 디지털 지능인데요. 디지털 역량은 어떻게 키울 수 있고 또 디지털 교육 못지않게 디지털 윤리도 왜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DQ 연구소 박유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유현입니다. 네. DQ 연구소는 싱가포르에 있죠? 예. 싱가포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디지털 지능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DQ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었지만 좀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디지털 지능, DQ는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DQ는 디지털 인텔리전스에 어떻게 축약된 말로 써요. 일단 이제 개인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의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Q 하면 IQ에 먼저 익숙해졌고 그리고 EQ, DQ 그러는데 그 흐름은 어떻게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IQ가 높은 사람을 이제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국영수를 잘하는 친구들을 IQ가 높다고 하는데 IQ라는 거는 보통 그 Q라는 건 measure하는 얘기입니다. 측량.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를 측량한 걸 IQ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능 습득을 위한 어떤 모든 역량들, 인간의 역량들을 측정한 걸 IQ라고 할 수 있고요. EQ, 감성지수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이모션이 자기 감성이죠. 자기와 타인과 얼마나 잘 관계를 할 수 있는가를 위한 모든 역량을 측정한 걸 EQ라고 한다면 DQ는 디지털 시대, 디지털 인텔리전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측정한 거를 DQ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은 원래는 그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컨설턴트도 하셨고 또 그 디지털 미디어 애널리스트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지능 이 분야로 이제 방향을 바꾸신 것 같은데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박사학위를 통계학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트레이닝 자체가 통계학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DQ를 개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두 아이를 낳고 이제 미국에서 재직을 하면서 그때 디지털 미디어 인더스트리를 애널라이즈 하는 그런 그 애널리스트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나영희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나영희 사건을 터지는 걸 이제 미국에서 보는데 이제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나영희 사건의 이야기와 그런 다음에 그 음란물 동영상 사이트에 대한 광고가 같이 이제 그 온라인 뉴스에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게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알게 되니까 이건 단순히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네. 이건 산업적인 대변환의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부작용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예, 예. 거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는 이런 인폴루션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는데요. 공해와 같이 인포메이션 폴루션, 네. 정보 공해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폴루션 제로라는 NGO를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일의 시작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저는 네. 어린이 보호를 목표로 한 이제 비영리 기구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정책이 변화하고 어떻게 그 산업이 변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각각의 아이들이 정말 그 디지털 리더로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 클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NGO 활동의 보호의 그런 역할보다는 아이들을 주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입장으로 바꾸게 되면서 제가 DQ 인스티튜트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원래 하셨던 일과 이렇게 다 연관성은 있어 보이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예. 네. 세상에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DQ 연구소, DQ 인스티튜트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80여 국의 어린아이들한테 디지털 시민 교육도 하시고 예. 일종의 뭐 사회적 기업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오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DQ 인스티튜트가 하는 일 어떤 일인가요? DQ 인스티튜트는 저희가 네. 2017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당시 제가 그 한국에선 다보스 포럼이라고 잘 알려진 네.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과 같이 일을 하면서 글로벌 무브먼트, 그러니까 글로벌 운동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세워진 게 DQ 인스티튜트입니다. 네. 근데 그때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거는, 그러니까 DQ라는 컨셉은 제가 2015년도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2015년도에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서 그냥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역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걸 가져가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역량, 디지털 스킬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뭐 보통 디지털 스킬 하면 코딩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코딩이나 뭐 AI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가장 최적의 시간은 초등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다보스 포럼에 제안을 한 거는 이 초등학교 시기에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시민 의식을 배울 수 있는 글로벌 무브먼트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80개국의 아이들에게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가르치는 일을 해봤고요. DQ 인스티튜트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세우고 그 세운 것들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패셔네이트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린이 시민 역량 일이고요. 보통 이제 디지털 하면 이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 뭐 되면서 뭐 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를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더 나아가서 디지털 윤리 의식을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왜 디지털 격차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윤리 의식도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디지털을 쓴다는 거는 뭐 이메일을 체크하든지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어떤 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디지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기도 디지털에서 놀고, 그 다음에 공부도 디지털 세상에서 하고, 디지털 세상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메타버스라는 이제 새로운 더 진화된 디지털 세상이 오고 있고, 그거는 단순히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그런 인터랙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immersive 한 그런 세계를 저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제가 마치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한 것처럼 저희는 이 지구에서 메타버스라는 세계로 이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에 이주를 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코딩이란 건 그 세상에 어떤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라면 그 세상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세상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세상의 시민이 된다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기를 바라시면 그분이 한국말도 잘하셔야 되고 한국의 법도 따라야 되고 윤리적인 모범 시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는 디지털 시민이 되는 것은 디지털의 언어를 알고 디지털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알고 그리고 디지털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능력을 갖춘 이후에는 사실은 그 다음에 코딩이든지 로보틱이든지 다른 그런 역량들은 너무너무 더 이제 잘 배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시민의식과 그것이 근간이 되는 디지털 윤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 디지털 윤리가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개발자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창조물이 그렇듯이 창조물은 창조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요. 네.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떤 의도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이 디지털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살아갈 그 세상의 퀄리티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윤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개발을 해서 코크리에이트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저는 디지털 역량에서 윤리를 빼고서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사전 대담 준비하다 보니까 어린이 온라인 안전 지수 이거를 DQ 연구소에서 만드시던데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계의 일환인가요? 그게 책의 한 위란이죠. 네. 그래서 그 DQ라는 컨셉은 어떻게 보면 그 교과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배워야 되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역량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유치원부터 대학교 그다음 직장인이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디지털 인텔리전스의 체계라고 한다면 네. 그거의 한 부분을 측량한 것이 Child Online Safety Index 그래서 아동 온라인 네. 안전 지수를 저희가 만든 거죠. 네, 어린이 예. 온라인 안전 지수 코시라고 이렇게 예. 돼 있는데 그런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세계 경제 포럼 WEF 이런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그 단체들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협업을 지금 해서 가고 계신 거죠, 지금도? 예, 그래서 많은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단체는 대학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국제기구들 네. 그리고 여러 NGO들, 기업들과 다 같이 일을 하면서 네. 저희가 그런 메저먼트에 대한 거를 계속 만들고 있죠. 표준화, 네, 일종의 표준화. 그렇죠. 그러면 그 하고 표준화는 지금 뭐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있죠. 예.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과정, 어느 단계에 있고 생각하신 거에 그러니까 몇 프로나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저희가 DQ 자체의 표준화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2017년도에 그 IEEE라고 그 IEEE라고 그 표준을 만드는 그 기술의 표준을 만드는 가장 큰 미국의 단체가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만들고 싶은데 자신들이 100개의 다 소스를 봤더니 DQ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저한테 이거 DQ를 그 국제 표준을 만들고 싶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땡큐죠. 근데 기술만이 이거를 하는 것은 저는 반쪽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 제가 OECD에서 피사를 주관하고 또 교육계에 굉장히 큰 그 권위 단체이기 때문에 OECD와 같이 제가
우리 교육과 기술계, 산업계와 교육부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공통의 언어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어떻게 보면 중심의 역할을 해서 이제 4개의 기구가 같이 2018년도 9월 26일에 DQ를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화하는 예. 작업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예. 이제 20년에 그 프로세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저희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그 산업과 정부의 적용될 수 있는가, 예, 예.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일을 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아동 온라인 안전 분야의 뭐 세계적인 지도자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아유, 받고 가분합니다. 예. 계시고 우리 국위도 선양하고 아유, 아닙니다. 계시는데 이 그 디지털 대전환 시대, 그리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시대가 뭐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디지털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게 이제 훨씬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는 뭐 저희도 기사로 많이 봤는데,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심각해져 있는 겁니까? 제가 2018년도에 처음 디지털 팬데믹이라는 말을 써서 그 국제 리포트를 썼었습니다. 2018년에. 예, 2018년도 2월에 저희가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이 29개국 아동들을 봤을 때, 8세에서 12세 아이들을 봤을 때 58%의 아이들이 적어도 하나의 사이버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버 불링,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게이밍 디스오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과몰입, 게임 과몰입. 그 다음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음란물, 폭력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낯선 사람들과의 미팅. 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엠번방 같은 일이 네.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일이나 프라이버시 이슈,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적어도 2명 중에 1명이 이걸 경험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2018년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한 나라의 이슈가 아니라 정말 다른 리전, 그 다음에 다른 그 컬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그런 퍼센티지를 보였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20년도에 코시로 저희가 발표했을 때는 거의 한 3%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8세에서 12세 사이는 61%, 저희가 청소년까지 집어넣는다면 72% 아이들이 이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온라인에 있는 아이들이 적어도 하나의 리스크를 경험할 정도로 우리 디지털 생태계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네. 있습니다. 코로나가 돼서 더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돼서 더 문제가 생긴 거는 다만 아이들이 그 세계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일이 생겼다기보다는 지금 이거는 저희 디지털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는 거를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이 같이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업들, 그렇죠, 정책 당국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ESG 경영, 이게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이렇게 같이 맞닿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 맞닿길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ESG는 굉장히 환경 쪽에 그 치중된 그 매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환경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환경만큼 중요한 게 디지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서 사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분야인데, 디지털 ESG가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ESG는, 환경 ESG는 사실은 그 지오폴리티컬,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디지털 ESG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은
투자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기업들도 네. 특히 그 이제 막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이 상태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든 이때 저희는 올바른 규칙과 올바른 규범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맞닿아야 된다라고 제 질문에 표현하셨는데 예. 기업들이 많이 너무 이쪽 환경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좀 폭넓게 ESG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아울러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국가 정책에 DQ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너무나 가슴 떨리는 질문인데요. 제가 그 2015년도 OECD에서 전문가로 일할 때, 미래교육 전문가로 일할 때, 그 기초 소양으로서 지금 보통 국영수라고 하는 Numeracy Literacy 외에,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소양을 기초 소양으로 넣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작년 2021년 11월 교육부 개정안을 봤더니 디지털 소양이 이제 필수로 들어와 있는 거를 봤습니다. 개정안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는 보람을 느끼셨죠? 너무나 큰 보람을 느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죠. 예. 지금부터 새로운 정부가 정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100만 디지털 인재, 리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전문 인력들을 키우는 그 토양. 그 토양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시민이 될 수 있고 디지털 인재가 될 수 있는 그 토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디지털 시민 교육에서 저는 생각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들이 평생 교육을 통해서 정말 어린이부터 지금 소외된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대전환에 정말 그 큰 특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그 의무 교육으로 저는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디지털 인재, 그 100만 디지털 리더를 할 때 단순히 저는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디지털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DQ가 새로 오실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자격증, 그리고 그 이상의 디지털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를 DQ를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K-드라마, 한류가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교육도 K 디지털 에듀케이션이 정말 세계를 그 휩쓸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말 빅데이터를 통한 그 측량, 그리고 그거를 통한 그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그런 K 디지털 에듀케이션을 만들기를 아버지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한국을 위한 그 DQ 업무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계속 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슈앤 피플은 DQ 연구소 박유연 대표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역량, 디지털 윤리도 강국이 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